한 미국인 여성이 한국인을 향해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나지도 않냐며 쏘아붙이듯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인은 숨겨왔던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이윽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인들은 전부 다 놀래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즐거운 일요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는 17살 여고생 에밀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 대해, 특히 한국 남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시아권의 남자들에 대한 편견이었죠. 아시아 남자들은 모두 가부장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였다 보니 엄마의 고백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결혼할 사람이 바로 한국 남자였거든요.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늘 우울한 얼굴을 하며 지내던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웃음을 되찾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시안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충격을 받은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설레서 어쩔 줄 모르는 소녀처럼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듭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이는 42살의 전기기술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며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42살이라는 나이도 마음에 안 들었고 직업도 탐탁지 않았거든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번듯한 사업체를 성장시킨 멋진 커리어우먼인 엄마가 가부장적이고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엄격하고 무섭기만 한 아시안에게 시집을 간다는 게 말이죠. 저는 엄마가 완전히 사기당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좋은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우리는 피부색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잖아. 가족이 된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나는 무서워. 심지어 나는 친딸도 아니잖아.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핏줄도 다른데 그 사람이 나를 친딸처럼 여겨줄까? 응? 하지만 엄마는 이미 그 사람에게 푹 빠진 뒤였어요. 이미 제 얘기는 들리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에밀리, 걱정하지 마. 그 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장담할게. 이미 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너를 만날 날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시아 남자들은 꽉 막혔다는데 여자를 집에만 있게 한다는데 우리 엄마 큰일 났어. 어떡해?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울다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헐, 어떡해. 너 진짜 큰일 났어. 라며 제 말에 공감해 줄 줄 알았던 친구의 반응이 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 남자? 괜찮지 않나? 여자를 집에만 가둬두는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인도나 뭐 이런 나라밖에 없지 않나? 너 다른 나라랑 헷갈린 것 같은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언니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어. 오히려 마초랍시고 거칠게 구는 미국 남자들보다 섬세한 부분이 커서 언니가 아주 환장을 했다고. 너희 어머니도 그런 면에서 반하신 게 아닐까? 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한국인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곰곰이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데이트하고 돌아오는 엄마의 손에는 항상 꽃이 들려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편지 같은 걸 받아오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미국 남자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라 눈여겨본 적이 있었는데 이쯤 되니 엄마의 사랑을 응원해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물론 주말마다 함께 하던 쇼핑도 영화 보기도 모두 다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슬펐지만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엄마의 재혼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재혼을 할 그 한국인은 엄마의 남편일 뿐 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아빠라고는 못하겠고 일단 아저씨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엄마에게는 잘해줘도 저에게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제가 엄마의 재혼에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저는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정말 일부러 이랬나 싶을 정도로 아저씨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수술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간병인이 필요해서 저희 엄마를 꼬신 걸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옳았구나 하고 수술 날짜를 잡은 거겠죠. 엄마는 저에게 했던 것처럼 헌신적으로 아저씨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에게 향하는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저를 아저씨의 집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아저씨는 엄마와 결혼한 뒤에 엄마와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왔는데 결혼 전 아저씨는 친어머니와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새할머니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저도 고등학생이고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로 보내냐며 반항도 해봤죠. 하지만 큰 집에 어린 저 혼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엄마의 말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저씨의 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반겨준 건 백발의 한국 할머니였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지 꽤 된다고 하셨는데 단어 몇 개만 아실 뿐 영어는 하나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한국어를 못하니 언어적 소통은 당연히 안 됐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화 차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집이다 보니 세탁기를 함께 쓰는 것도 좀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할머니와 세탁 시간이 겹치지 않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세탁 건조를 돌려놓고 깜빡 졸고 난 뒤 세탁실로 가보니 제 세탁물이 전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설마 싶어 거실로 내려가니 할머니가 거실에서 제 속옷을 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할머니에게로 가 제 속옷을 뺏듯이 가져왔어요. 지금이야. 이게 한국에서는 흔한 거라는 걸 알지만 미국에서 평생 살아온 제게는 상당히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도 아니고 저와 만난 지 얼마 안 된 생판남과 다름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 속옷을 만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리자 할머니는 대체 왜 그러느냐는 표정으로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못 알아들으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빨래를 획 가져가면서 대체 왜 남의 빨래를 함부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곤 방으로 휙 올라가 버렸죠. 백이는 어떤 속옷을 입나 궁금하기라도 한가? 라는 생각까지 하기도 했어요. 문화 차이에서 온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학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지내는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침대 이부자리부터 시작해서 옷장, 책상 등등 아주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었다면 당연히 땡큐겠지만 여기는 집이잖아요. 당시 그 모습을 본 저는 할머니가 내 방을 청소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할머니가 내 방을 헤집어 놓고 갔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왜냐? 방이라는 곳은 가장 사적인 부분이니까요. 프라이버시가 가장 잘 지켜져야 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은 미국에서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당시 저는 할머니가 제게 무례를 범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다 보니 저는 할머니를 향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할머니는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먹을 걸로 말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할머니가 힘겹게 휴대전화로 번역을 해온 영어 문장 하나에서 비롯됐어요. 너 너무 말랐어.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저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여고생에게 말랐다는 날씬하다는 의미이며 이건 곧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에게 말랐다는 마치 지구 멸망의 신호 같은 소리인가 봐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를 먹이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는 돌봄이 아니라 거의 사육이었습니다. 일단 하루 종일 먹이려고 하셨어요. 정말 하루 종일이요. 원래 아침 등교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먹어봤자 시리얼 혹은 토스트 하나 정도였는데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는 쌀밥에 기본 반찬 6가지에 아침부터 고기 반찬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식탁에 앉지도 못하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제 입에 밥을 떠먹여 주기까지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로션을 바르는 제게 밥에 고기를 얹어 먹인다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는 물을 주는 등 말이죠. 아무리 할머니와 갈등이 있어도 어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됐다고 거절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저는 결국 아침밥을 먹기 시작한 며칠간 속이 더부룩해서 점심을 먹지도 못했어요. 겨우 소화를 시키고 학교를 다녀오면 더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간식이라면서 떡볶이, 김밥, 만두 같은 걸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먹이려 하시는 탓에 앉아서 조금 주워 먹고 배부르다며 일어나려 하면 눈물까지 글썽이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로 뭐라고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말라서 걱정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한국인들은 밥에 미친 건가? 왜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지? 한국은 얼마 전까지 못 사는 나라였다던데 그래서 먹는 것에 이렇게까지 진심인 건가? 라고 말이죠. 할머니의 사육은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제 방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식혜나 수정과를 들고 오셔서 공부하느라 수고한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마실 걸 주신 뒤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또 뭔가를 먹어야 한다는 것도 그랬고 개인의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할머니는 불쑥불쑥 제 공간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지도 않은 존재들이라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감기에 걸렸던 것을 계기로 이런 불만이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절대 엄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하는 엄마와의 통화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이건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에게 들키면 왜인지 엄마한테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말 내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밥때가 되어 저를 찾으셨지만 대답도 안 했어요. 할머니는 저와 지낸 후 공부를 하시는지 짧은 단어로 저와 대화를 하려고 하셨는데 영어로 아파? 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이 없자 할머니는 얼마 뒤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시고는 먹어 라고 하시곤 내려가셨습니다. 평소라면 어떻게든 끌고 나와서 밥을 먹이실 텐데 뭘 먹으라는 건가 싶어 살짝 방문을 열어봤는데 쟁반 위에 음식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건 흰쌀이었는데 물에 불린 것처럼 축축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질감이라 먹기가 무서웠지만 아플 때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모질게 굴었는데도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준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저는 낯선 음식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쌀 음식을 떠먹어 봤습니다. 평소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처럼 간이 센 건 아니었지만 심심한 맛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평상시에는 아프면 안 먹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음식을 먹어보니 아플수록 잘 먹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속이 든든하니 잠도 솔솔 오고 몸도 따뜻해졌고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 쟁반 옆에 작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을 본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약이 종류별로 들어있었는데 할머니는 삐뚤빼뚤한 영어로 어떤 약인지 적어두셨더라고요. 차마약도 달라고 못하고 진통제만 먹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주신 약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난 뒤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날 뒤로 할머니와 제 관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 모든 게 저를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제 빨래를 개해주신 것도 학교 다녀오면 피곤하기도 하고 숙제하느라 바쁠 저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신 거였죠. 다른 집 아이라는 생각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할머니에게 저는 내 손주였던 거예요. 저는 백인인 제가 아시안인 할머니의 손주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저를 품어주신 거예요. 또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물론 끊이지 않고 음식을 먹이시는 할머니 덕에 살이 찌기는 했지만 전처럼 그게 부담스럽다거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할머니 눈에는 오동통한 제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가장 큰 효도는 잘 먹는 것이더라고요. 또 할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관심은 맛있는 걸 챙겨주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다른 것보다 밥부터 챙겨주신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와 2달 정도 지내면서 5kg 정도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한 아저씨와 돌아온 엄마가 절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입도 짧은 애가 대체 뭘 먹었길래 5kg나 쪘냐면서요.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은 거 아니냐고 건강을 걱정하시길래 눈치를 보며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만 먹었을 뿐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깔깔 웃으시면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통통해졌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스턴트만 먹으면서 살이 쪘다면 피부부터 뒤집어져서 여드름으로 범벅됐을 텐데 제 피부는 광이 났고 머릿결은 반짝거렸어요. 소화기는 예전보다 건강해져서 오랫동안 안고 살았던 변비도 완전히 나았고요.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자기도 그렇다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식이 건강한 음식이기는 해. 우리는 채소를 먹으려면 샐러드를 먹는 게 전부인데 한식은 채소를 나물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기도 하잖니. 맞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탄산음료 같은 정제 음료수만 먹는데 할머니는 볼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을 이용한 차를 끓여주기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식혜예요. 인공적인 맛없이도 건강한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지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햄버거나 프렌치 프라이처럼 기름에 튀기는 요리가 거의 없고 대부분 삶거나 구워서 만드는 점이 엄마와 저의 변비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엄마의 체중 변화였어요.
그런데 에밀리, 엄마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니? 처음엔 엄마가 아저씨 간호하느라 살이 빠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엄마는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도 살을 빼셨더라고요. 아저씨가 드시는 걸 같이 먹었을 뿐인데 다이어트가 된 거죠. 샐러드 한 번 안 먹고요. 인스턴트 없이 한식만 먹었을 뿐인데 살이 빠진 거야. 그런데 너도 알지? 한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은 몸에 나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맛있는 음식도 건강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식을 접하게 해준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 손주처럼 대해준 할머니에게 애틋한 마음도 생겼고요. 그래서 엄마, 아저씨와 함께 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좋았지만 아저씨와는 남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아저씨는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엄마에게 병간호를 시킨 아저씨가 영 탐탁지 않아 피해 다니던 중 저희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과 동아리 공연이 주최됐습니다. 솔직히 안 오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일본인 마이코가 있었습니다. 마이코는 인기인이었어요. 마이코의 아버지가 일본 대사관에 계셨기 때문이었죠.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일본 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게 유행이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등등.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유행을 선두하는 마이코가 한국을 싫어하는 애였다는 것입니다. 마이코는 저희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걸 알자마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너네 엄마가 한국인이랑 결혼했으면 너도 한국인인 거네? 얼른 가서 노란색 페인트라도 발라. 한국인이라기엔 피부가 너무 하얗잖아. 라든가 한국은 일본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인데 건방지게 아닌 척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일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텐데 한국인들은 거만해서 그러지 않을 거야. 라면서 다른 친구들을 선동하기도 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제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제 정체성을 한국인이라 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마이코는 자기 아빠는 대사관에서 일하는데 제 새아빠는 두꺼비 집이나 만진다면서 비아냥거리고는 했습니다. 이게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야. 일본인은 큰 일을 하지만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찮은 일밖에 없어. 에밀리, 능력 없는 새아빠를 가지게 된 기분이 어때?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아저씨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욕을 해도 내가 욕한다라는 감정 때문이었는지 마이코에게 욱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뭐가 중요해?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우리 새아빠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실한 분이셔.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마이코는 특유의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고 이후로도 저를 조롱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상했지만 아저씨와 함께 있으며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학교에 오시지 않기를 바랬어요. 오시면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분은 학교에 오셨고 저는 제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이코는 계속 깐죽거리면서 야, 저 사람이 네 새아빠야? 전기공사는 실내에서 하지 않아? 그런데 왜 피부가 까무잡잡해? 밖에서 전기공사를 하나? 라며 킥킥거렸죠. 저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쉬는 시간이 되자 저희가 있는 쪽으로 마이코의 아버지와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아저씨는 마이코의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었는데 마이코가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속닥거리자 마이코의 아버지는 아저씨의 악수를 무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입니까? 아저씨는 자존심도 없는지 인사를 무시당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마이코의 아버지는 한국인이 백인 딸을 갖다니 소원 이루셨겠습니다. 라고 딱 봐도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저와 아저씨를 둘 다 농락하는 말이에요. 아저씨가 엄마와 결혼한 이유가 사랑해서가 아닌 엄마가 백인이어서이고 제 피부색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거잖아요. 너무 수준 낮은 언행을 듣자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사관 직원이라는 분의 말씀이 심하시네요. 당장 우리 아버지에게 사과하세요. 아저씨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저는 아저씨의 편을 들기 위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민망해서 아저씨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마이코 아버지만 노려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저씨는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밀리 괜찮아.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끼리 해결할게. 그러고는 저를 데리고 돌아가시면서 마이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러자 마이코의 아버지는 저희 대사관에 전기공사 할 일 있으면 부르죠, 뭐, 라고 비아냥거리는데 마이코의 얄미움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른이고 뭐고 꿀밤을 때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왜 가만히 있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아저씨는 짜증도 안 나요?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집에 가서 후회할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멱살 잡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아저씨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마이코의 아버지는 벌써 잊었다는 듯이요. 애써 괜찮은 척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아저씨는 진짜 괜찮으신 거더라고요. 에밀리. 싸움은 비슷한 사람들끼리나 하는 거야. 이때는 아저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저는 의아해하며 제 발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바로 앞 순서 헤라가 갑자기 과호흡을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에밀리, 나 못하겠어. 라고 울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몸을 벌벌 떨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상황이 심상치 않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담임 선생님은 초짜 선생님이라 저희보다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때 교감 선생님이 나서서 헤라를 붙잡으셨습니다. 헤라야, 왜 그러니? 갑자기 왜 그러는지 말 좀 해보렴. 그런데 이게 헤라를 더 놀라게 했나 봐요. 헤라는 더 놀랐는지 눈을 뒤집어 까면서 뒤로 넘어갔고 웅성거리는 소리는 더 커져갔어요. 누군가가 911에 신고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뭘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아니면 약이라도 했나? 경찰 불러야지. 라는 소리였죠. 아니나 다를까 마이코의 아버지였어요. 약이라는 말이 나오자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부끄럽지만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하기는 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헬에게 가까이 가니 마이코의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앞으로 나서서는 이봐요. 괜히 덤터기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경찰이 오든 구급대가 오든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요. 정신병이라도 있는 애를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라고 사람들을 말렸죠. 점점 헤라의 상태는 심각해졌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던 찰나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다들 뒤로 물러나 주세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상황을 통제했죠. 마이코의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고소당하지 말라고. 저도 좀 걱정이기는 했어요. 미국은 고소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고소를 하거든요. 괜히 잘 못되기라도 하면 아저씨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헤라를 살피며 마이코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당신 자식이리어도 이렇게 말할 겁니까? 순간 마이코 아버지의 입이 다물어지는 게 보였고 아저씨는 준비해둔 봉지를 헤라의 입에 가져다 대고는 심호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보자. 헤라는 조금씩 안정을 취했고 아저씨는 헤라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헤라를 안심시켰어요. 알고 보니 헤라는 극도의 불안 상황이 되면 발작을 일으키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도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신 거였고요. 주변을 물러주고 호흡만 제대로 시켜주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데 그건 안 하고 정신병이라느니 귀신이 들렸다느니 약을 했다느니 경찰을 부르라는 말이나 하니까 더 심각해진 거고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대체 누구의 아버지냐고 대단하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아시아권 애들에게 시선이 집중됐는데 그 중에는 마이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 지네 아빠잖아요. 하지만 저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아빠라고도 부르지 않았고 백인이니까요. 하지만 아저씨는 먼저 저에게로 다가와서 칭찬받을 일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띄워주시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아이 덕에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도움을 줄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느꼈던 감정을 아저씨에게도 느꼈어요. 피부색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가족이 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저의 편협한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아저씨가 박수를 받았다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한 명 남았죠. 바로 마이코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이코의 아버지는 애가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나쁜 소리부터 한 거야? 대사관 직원이라길래 뭘 좀 아는 줄 알았지? 대사관 직원이 저렇게 섣부르게 행동해도 돼? 라는 수군거림을 들었는지 저는 일본 대사관 직원이라 조심스러웠을 뿐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그런 마이코의 아버지에게 한 방을 날리셨어요. 지위를 생각하기 전에 인간성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딸 같은 아이 아닙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의 그 수모를 확실히 갚아주는 한 방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마이코 아버지의 도발에 꿈쩍도 안 했지만 마이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아주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아저씨의 인간성을 목격했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동시에 저를 진짜 딸로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이 사람이 진짜 제 아버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더라고요. 심지어 아저씨는 아니 아빠는 헤라가 괜찮아졌는지 이후에도 확인하셨어요. 헤라가 이혼 과정에서 자랐고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불안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자 헤라의 정신건강센터 치료비까지 지원해주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센터의 치료비는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저는 아빠가 돈을 조금 보태주고 헤라의 엄마가 나머지 돈을 보탠 줄 알았는데 헤라 집은 나머지 돈을 보탤 형편조차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빠는 평범한 전기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이 지역 전기 관련 공사는 꽉 잡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워낙 검소하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에만 나가시다 보니까 사람들도 잘 몰랐고요. 어디 가서 자기가 누군지 떠벌리고 다니는 분도 아니다 보니 소문도 안 난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마이코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다녔는지 알게 된 후로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리시고 제가 절대 무시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셨어요. 아시안이 가난하고 하층에서 일한다는 편견을 절대 가지지 못하도록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하면서 드러난 게 있는데 마이코 아버지는 대사관 직원이기는 한데 대사관 경비원이었습니다. 일본인치고 키가 좀 큰 편이기는 했는데 경비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다니던 행동은 외교관이었으면서 알고 보니 경비원이었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본 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한국으로 완전히 뒤덮여버렸죠. 게다가 할머니가 싸주신 반찬으로 점심 도시락을 가져간 후로는 한식 붐이 일어서 한식데이라는 게 생기기까지 했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빠와 할머니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모를 정도로 말이죠.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빠가 내년엔 꼭 한국에 데려가 준다고 하셨는데 얼른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손꼽힌다는 유럽의 전차들이 지늘게 박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 한국의 K2 전차들이 등장하자 32개국의 기술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던 현무포의 위력에는 할 말을 잃었는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육군의 알레산드로 리치 중령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육군 기갑대대에서 무기 조달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새로운 무기를 가져와서 이게 전장에서 정말 쓸모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종의 무기 감별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사실 제 일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쭉 이어져 온 제 꿈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덕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한 가지에 몰두해서 좋아하는 거 하나를 무지막지하게 파고드는 걸 덕후라고 하는데요. 저는 스스로를 밀리터리 덕후라고 부를 만큼 어릴 때부터 군사 장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 DNA 안에 들어있어서 타고나는 거죠. 제가 처음 전차를 보고 흥분했던 건 아마 6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전차 박물관에 데려가셨던 날이었죠. 거대한 강철 괴물이 눈앞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난 어른이 되면 이걸 조종해야겠다 라는 생각만이 가득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밀리터리 장비에 대한 열정이 식을 날이 없었어요. 집에는 언제나 전투기와 전차 모형이 넘쳐났고 학교에서는 항상 전쟁사나 전투 전략 책을 끼고 다니며 마치 나라에서 숨겨둔 정예 병사 마냥 행동하고 다니곤 했죠.
제 친구들이 축구선수 포스터를 벽에 붙일 때 저는 아브람스 전차와 타이푼 전투기 사진을 벽에 걸어놨던 이상한 아이였을 정도니까요. 부모님이 한숨을 쉬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렴 다 상관없었답니다. 그랬던 제가 결국 무기 감별사가 되었으니 아마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맡고 있는 무기 조달과 평가 업무는 제게 딱 맞는 자리인 거죠. 새로운 무기를 보고 만지고 시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얼마 전 나토 훈련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무기를 직접 경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어요.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만 솔직히 처음엔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니요? 저에게 한국은 뛰어난 기술과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삼성 잘 알죠?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자동차는 세계 최고라는 걸 안다고요. 하지만 전차와 자주포? 그것도 유럽 무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토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기껏 새로 도입한 게 겨우 한국산 무기라니요? 듣기만 해도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스마트폰처럼 조그만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연합훈련 상황이 되자 그때 가서 웃는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장교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폴란드군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요. 저는 폴란드군이 으스데네 만회하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훈련 중에 이 전차들이 보여준 성능을 보고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거든요. 제 직업이 무기 감별사라고 했죠? 저는 전차의 기동성과 사격 성능, 자주포의 정확도 같은 걸 보는 데는 전문가 수준으로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K2와 K9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제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지?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만들었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어릴 적 나는 커서 이런 전차를 몰고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 무기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건 연합훈련에서였어요. 훈련은 늘 그렇듯 치열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이탈리아 기갑대대의 평가 책임자로 훈련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폴란드군이 새로운 전차와 자주포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새로운 전차라니 벌써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독일이나 프랑스 아니면 새로운 미국 무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게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을 잘못 들은 줄 알고 한국이라고 하고 되물었어요. 전차가 아니라 혹시 다른 무기인데 전차라고 잘못 소문이 났나 싶기도 했죠. 근데 확실히 전차라는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은 마음으로 이윽고 훈련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폴란드 부대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끌고 등장했지요. 오, 정말로 새 무기구나? 하고 놀란 저는 재빨리 그 전차를 눈으로 스캔해 보았습니다. 크고 위풍당당한 모습이긴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게 유럽까지 와서 제대로 작동이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각 부대는 시뮬레이션된 적군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다양한 지형을 통과하는 구간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속한 이탈리아 부대는 독일제 전차를 이용했는데 그날의 가장 큰 장애물은 깊게 패인 진흙 구간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차들은 이 진흙 구간에서 애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다 그랬거든요. 무거운 차체가 진흙에 빠지면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몇 대는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엔진 출력은 충분했지만 차량 무게와 지형 조건이 그만큼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폴란드의 K2 전차가 진흙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폴란드군이 진입을 한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2 전차는 마치 진흙 위를 잇기라도 하는 것처럼 경사와 압력을 조정하며 거침없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전차들이 바퀴를 헛돌리며 고전하는 동안 K2 전차가 무슨 뱀마냥 차체를 기울이고 지형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며 아주 수월하게 진흙밭을 통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운 모습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비밀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전차는 진흙 구간을 빠르게 돌파한 뒤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K9 자주포도 정밀하게 사격 목표를 설정하더니 단 몇 발로 가상의 적 진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난 뒤 저는 온통 그 전차의 움직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때의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차가 지형을 읽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표현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엔진 출력이나 튼튼한 차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거든요. 이윽고 수소문한 끝에 그 비밀이 바로 수동 현가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K2 전차는 설계 단계부터 지형 적응력과 기동성을 염두에 둔 굉장히 치밀한 철학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인 원리를 알게 되자 이번엔 이 모든 것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스마트폰처럼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고민한 흔적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그날 저는 나토 훈련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본 사람으로서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유럽 중심의 방산 시장이 이제는 아시아의 한 국가에 의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으니까요. 이후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차와 자주포가 왜,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비 성능만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더라고요. 당연히 눈이 돌아갔죠.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유튜브의 한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2024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었어요. 국군의 날이라 그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흥미를 느낀 저는 얼른 클릭해서 영상을 재생해보았죠. 영상은 웅장한 기념식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창공을 가르고 거대한 전차들이 도열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물론 그 모습도 정말 멋지긴 했지만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다음에 이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시가행진에서 한국이 보유한 최신 무기들이 공개된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행진이 이어지던 중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무기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현무포 탄도미사일이었죠.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저도 알고 있던 무기였는데 그게 한국 거였다니 아차 싶더라고요. 현무포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비였어요. 단순히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능력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를 넘는 데다가 고강도 파괴력을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는 무기였어요. 심지어 동영상 속 설명에는 현무포가 단 한 발로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말은 보통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현무2와 현무3 같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성능도 설명하고 있었어요.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자랑했죠. 창문을 겨냥해도 명중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정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단순히 방어를 위한 무기가 아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넘어 글로벌 방산 리더로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비단 미사일뿐만이 아니에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 같은 무기들이 차례로 화면에 등장하며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천무다연장 로켓은 무려 80km 떨어진 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7개국 이상이 도입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영상 속 한국의 군사 장비는 단순히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정밀도 그리고 실전에서의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각국의 방산 담당자들이 앞다투어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영상을 보고 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무지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밀리터리 덕후라는 놈이 말이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된 건지, 왜 우리 이탈리아는 이렇게 강력한 파트너를 몰랐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과 협력한다면 우리의 방위 전략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방산업체가 나토 회원국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술 세미나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와, 한국이 진짜 시장을 잘 읽는구나 감탄하며 저는 곧바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했죠. 한국이 만든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기술진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런 건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마치 어릴 적 꿈꾸던 군사 장비 박람회에 가는 듯한 마음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설계 철학과 성능을 설명하는 세션으로 시작되었어요.
기술진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무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현장에 적합한 무기가 필요하죠. 당연하지만 모든 장비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기술진은 K2 전차의 내부 설계를 보여주며 이 전차는 직관적인 설계와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으로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말했어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어서 그러는 겁니다.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30분만 배우면 기본적인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조작 패널을 시연하며 버튼 몇 개로 차체를 기울이고 기동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이 전차는 단순히 움직이는 강철 덩어리가 아니고 상황을 읽고 대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죠. 이 정도로 사용자 친화적이라니 정말 독특하다고 말이에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의 시연이 이어졌어요.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재장전 메커니즘이 소개되었고 기술진은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사격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였죠. 심지어 사격 후에는 자동으로 다음 목표를 계산해 재장전까지 완료된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어요. 현장에서 이 시연을 지켜본 저는 자주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서 기술진은 한국 장비들이 겪은 혹독한 테스트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혹한, 사막, 진흙, 눈 등 극한의 환경에서 전차와 자주포가 어떻게 성능을 유지하는지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장면이 영상으로 소개되었죠. 이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대단한 미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저 한국 방산의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장비의 특수한 냉각 시스템과 히팅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혹한에서는 엔진이 얼지 않도록 자체 히팅 시스템이 작동하고 사막의 뜨거운 환경에서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하더군요. 전장에서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둔 이 설계 철학이 저를 다시금 놀라게 하더라고요.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이 단순히 강력한 화력을 갖춘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죠. 한국의 대표적인 탄도미사일인 현무포는 단 한 발로도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8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다수의 로켓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속 발사 시연이 이루어질 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나토 관계자들도 변신 로봇을 본 어린아이들 마냥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은 천무 다연장 로켓을 두고 움직이는 화력 기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번의 발사로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니 그 파괴력과 정밀도는 현재 유럽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이건 근데 그냥 으스대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 같았어요. 꽤나 멋지더군요. 세미나의 마지막으로 기술진은 K2 전차의 실전 정비 데모를 시연했습니다. 전차가 가상으로 고장이 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모듈화된 부품 교체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만에 수리를 완료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그들의 목표는 전장에서 장비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정비 과정이 몇 분 만에 끝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장비의 효율성과 실용성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한국 기술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 박수를 치고 말았어요. 한국 방산 기업이 수출하는 무기 배송이 총알처럼 빠르다는 건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사실 그건 단순히 한국이 빠르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파트너와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글로벌 방산 파트너십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산 장비는 제게 그저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군사 협력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강력한 장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할 수 있는 신뢰받는 파트너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주최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에 온통 지배당하고 말았어요. 한국산 장비가 유럽 장비보다 낫겠어?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산 장비를 써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득 찼던 거죠.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정확성도 높고 파괴력도 높은 장비라니 이것만 있으면 왠지 미국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무기들이 보여준 성능과 기술, 그리고 철학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거죠. 저는 결국 윗선에 한국산 장비 수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빠르게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한국산 장비와 기존 유럽 장비를 비교하는 테스트였어요. 성능 검증을 넘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는 점에서 제게도 큰 의미가 있기도 했지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외에도 한국이 개발한 다양한 무기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K2와 K9은 이미 폴란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군의 전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른 장비를 구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FA-50 경공격기, 청웅2 지대공 미사일, K808 차륜형 장갑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수리온 헬리콥터까지 5가지의 무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 모두 멋진 무기들이었어요. 뭐가 저희에게 걸맞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봐 주실래요? 먼저 FA-50 경공격기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무기는 다목적 경공격기 및 고등 훈련기로 빠른 대응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좋죠. 이거 하나로 다목적, 즉 여러 가지 경공격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탈리아 공군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궁2 지대공 미사일이었어요. 중거리 방공 체계로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죠. 최신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방어력이 좋아요. 이탈리아군의 방공망 강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음은 K808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바퀴가 16개나 달려 있어서 기동성과 방호력이 좋아요. 도심과 험지 모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하고요. 주로 낡은 장비들을 많이 쓰는 기동성 중시 부대의 현대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죠. 다양한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으로 대규모 화력 지원과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무기예요. 포병들이 쓰기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수리온 헬리콥터가 있었습니다. 다목적 중형 헬리콥터라서 수송, 구조, 해상 작전에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쓰기 좋고 공군과 해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가 더 있었고 여러 무기를 먼저 테스트 대상으로 삼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탈리아가 뭘 사용하기로 했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중 기억에 남았던 비교 시험 2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2가지는 바로 청궁2 지대공 미사일과 K808 차륜형 장갑차였어요. 청궁2는 이탈리아군의 방공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K808은 이탈리아의 오래된 기갑 부대들에게 기동성과 뛰어난 적응성을 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시뮬레이션 대상 중 일부로 선정이 되었죠. 테스트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 훈련장에서 진행되었어요. 청궁2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로 이동성과 목표를 맞추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K808 장갑차는 기동성과 방호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험지, 도심 환경, 그리고 장애물 구간을 통과하도록 설정되었죠. 비교를 위해 선정한 다른 장비로는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존 방공 미사일과 차륜형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갑차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K808 장갑차는 역시 기대했던 대로 무난하게 험지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갑차도 힘겨워 보였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흙 구간이었습니다. 테스트인 만큼 저희가 선정한 진흙 구간은 아주 지독하게 어렵게 만들어진 구간이었는데요. 이탈리아의 기존 장갑차는 역시나 그 진흙에 빠져 작동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고 자연스럽게 구출 작업이 이루어졌죠. 저는 여유롭게 K808 장갑차를 투입시켰습니다. 당연히 그냥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K808 장갑차의 차량 앞부분이 깊게 패인 구덩이에 빠지면서 한쪽 바퀴가 들린 상태로 멈춰버린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 저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멈추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평가자들도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K808이 독립적인 현가 장치를 이용해 각 바퀴의 높이를 조정하며 안정성을 유지했던 거예요.
차체가 순간적으로 기울어졌지만 자동 균형 시스템이 즉각 작동해 차량의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더라고요. 이를 확인한 조종사가 차체를 기울이며 구덩이를 벗어나도록 지시하자 K808은 몇 초 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빠져나왔습니다. 애써 놀라지 않은 척, 알고 있었던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 역시도 놀라긴 매한가지였죠. 이 장면을 지켜본 참관인 중 한 명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장갑차였다면 벌써 구조 장비를 불러야 했을 건데 정말 독특한 설계 구조라 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천공투 테스트였어요. 목표물 탐지와 요격은 기본이고 이번엔 가상의 적 항공기가 높은 속도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상 소요 시간과 효과를 계산해둔 상태였어요. 기존 방공 미사일 체계의 결과는 목표물을 탐지하고 요격 준비를 마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예상 시간을 맞춘 정도였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단 괜찮네 라는 호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 다음 천공투의 시운전이 그 호응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최신 레이더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적의 위치를 더 빠르게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가상의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추가 시뮬레이션에서도 천공투는 높은 정확도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죠. 이 장애 코스를 만든 저희가 민망해질 정도로 순식간에 말이죠. 심지어는 테스트 중 한순간 적의 항공기가 방향을 바꾸며 요격이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지만 천공투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 요격을 성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던 기술진들은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의 방공 시스템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평가자들은 절 보며 한국 무기를 왜 테스트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더군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결론으로 적어 넣었어요. K808 장갑차는 기존 이탈리아 장갑차에 비해 기동성과 안정성이 뛰어났으며 독립 현가 장치를 통한 장애물 극복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천공투 미사일은 탐지 속도, 요격 정확성, 이동성과 배치 속도에서 이탈리아의 기존 방공 미사일을 크게 능가한다 라고 말이죠. 한국은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각주를 추가해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무기를 들이자고 보고서에 올렸는지 또 어떤 무기를 언제 들여올 것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천공투와 K808이 각각 이탈리아군의 방공 능력과 기동 전력을 혁신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사실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방산 장비는 단순히 강력한 성능을 넘어 전장에서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K808이 보여준 적응력, 천공투의 놀라운 요격 능력은 이탈리아군이 새로운 방위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영감을 주었거든요. 제게도 꽤나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한국산 장비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다 보니 너무 들떠 한참을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방산 장비는 기술력이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떠나서 이젠 진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생존성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수준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밀리터리 덕후 중령 알레산드로 리치가 보내드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함께하며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유럽은 전쟁에 대비한 포탄을 수급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전 훈련을 상시 진행하고 비축해둔 것도 모자라 남아도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예측한 것에 따르면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을 지배할 것이고 자주포를 비롯한 로켓 부문에서도 세계 1위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나라도 아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현재 모든 유럽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라면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던 독일에서 이런 상황과 연관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군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스 바이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긴 글을 보내게 된 이유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정해진 뒤 급박해진 유럽의 상황을 전하고 더불어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유럽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부터 못 받고 싶네요.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되면서
트럼프가 취임 직후 40여 개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중 유럽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이었죠. 그러나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독일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독일과의 무역에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네 미국에서 자동차 팔아먹으면서 재미 좀 보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미국 셰일가스 좀 사가는 건 어때? 라는 트럼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가스관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독일은 국방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동 미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 트럼프의 지난 집권 때는 주동 미군이 철수 직전까지 갔었고 지금 또다시 그때의 위기가 재현되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 더해졌어요. 바로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180대나 추가 구매한다는 소식이었죠. 일단 한국의 전차를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추가 구매라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60조 8,212억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했었더라고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전차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래봤자 우리 독일 전차 기술을 일부 모방한 복제품일 텐데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전차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실제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폴란드 결정에 기가 찼었죠. 한국의 전차가 터무니없이 싸서 싼 맛에 사는가 보다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무기를 사들이면서 가성비를 찾다니 안보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며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은 모르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직원 한 명이 불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한국산 무기를 찾는 나라가 많아졌다는데 연구원님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직원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 독일이 한국산 무기에 의지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폴란드나 에스토니아처럼 힘도 없고 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는 나라들이나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평소라면 대꾸도 못했을 직원이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연구원님, 지금 유럽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수백 대와 천무다연장 로켓까지 계약했고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폴란드는 한국에게 탄약 공장까지 세워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안 그러던 직원이 갑자기 정색하며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직원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 무기라는 건 말이야. 다 정치적인 거야.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한 것도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거라고.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거래에서 기술적인 면을 논할 게 되나? 다른 나라들이 그랬네, 어쨌네 하면서 휩쓸리지 말고 자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이후 직원이 영국과 프랑스도 한국 방산기업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유럽 내 군사강국이라는 나라들이 한국과 접촉을 했다는 말을 무시하다니 당시 제 판단이 얼마나 흐렸는지를 알려주는 증거 중 하나겠죠. 여하튼 저는 어떻게 해야 미군이 독일에 계속 남아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독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저와 오래전 함께 일했던 마레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폴란드 국방부 연구원으로 있는데 왜인지 제 견해가 필요하다고 했죠. 폴란드 군사기지에서 한국의 K2 전차의 시연이 있을 예정인데 이번엔 천무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의 통합 운용 시험도 함께 진행될 거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초청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왜 굳이 내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 지금 현재 독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바쁜데 이렇게 의미 없는 곳에 가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저희 연구소장님이 제 연구실로 들어오시더니 당장 짐 싸지 않고 뭐 하냐고 급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 없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연구소장님은 지금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독일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해. 그리고 나는 그 열쇠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있어. 자네가 가서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게. 라며 저를 폴란드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독일의 방어는 곧 주동 미군의 주둔이라는 생각으로 소장님을 설득해보려고 했으나 대체 뭐에 홀린 건지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셨습니다. 상사가 하라는데 해야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폴란드행 비행기에 올랐고 가는 내내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폴란드 군사기지에 도착한 날,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사기지에 도착한 날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런 날씨에는 전차 시연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차의 기동력을 보여주려고 시연을 하는 건데 비가 오면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당연히 시연이 취소될 줄 알고 저를 초대한 마레크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레크는 시연이 취소된 사람치고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이런 날씨에 자리해 주어서 더 고맙고 오늘 K2 전차를 보고 자네의 전문적인 견해를 들려주리라 믿어. 뭔 소리를 하나 했죠. 시연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건가? 당연한 제 질문에 마레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취소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비가 와야 K2 전차의 진정한 능력을 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당초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 K2 전차가 잠수함도 아니고 비가 와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 처음으로 한국 K2 전차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곧이어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는 45도 경사의 진흙탕 산악 지형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걸 넘어가겠다는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때문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똑같이 진흙탕 산악 지형이라는 조건에서라면 20도 경사도 버거워했거든요. 레오파르트도 버거워하는 걸 한국의 K2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K2가 움직이자 여유롭게 발을 까딱이며 시연을 보던 저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의 엔진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진흙탕 속에서도 마치 포장도로를 달리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저렇게 커다란 전차가 지형 지물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 전차가 고철덩어리가 아닌 생명체로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레이더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이것만큼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먹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 이건 레이더 성능의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K2 전차는 순식간에 6개의 다른 표적을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그것도 8km나 떨어진 거리에서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이름난 레오파르트 2 전차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만큼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제대로 이름 들어본 적 없는 K2 전차가 해낸 거죠. 저는 마레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레크는 흐뭇한 표정으로 시연을 보고 있었어요. 마레크, K2 전차 분당 발사 속도는 어떻게 돼? 마레크의 답변에 정말 미친 수준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됐어요. 왜냐면 K2 전차는 자동장전 시스템이 패치되어서 분당 10발에서 15발의 발사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반면에 저희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수동장전 방식이라 숙련된 병사가 있어도 분당 6발이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K2가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 저도 모르게 레오파르트를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레크가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했죠. 아직 자동 장전 방식은 시기상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직접 장전을 하는 게 안전해. 독일이 아직 수동 장전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지. 너도 알지 않나?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 그런데 마레크는 별 걱정을 다한다는 듯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대답했어요. 한스, 쉽게 믿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K2가 오작동을 했다거나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수동 장전 방식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된 병사들이 필요하지. 하지만 K2는 아니야. 장전에 공들일 시간에 시스템을 정확하게 익히고 정밀한 타격에 신경을 쓸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인들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복잡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네. 관련 학위가 없는 승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한국에서 온 조교들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데 머리 좋은 걸로 유명했다는 우리 군인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어. 마지막 말은 장난하듯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이게 농담일 뿐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마레크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한국을 띄워주고 칭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레크,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네만 혹시 한국에게서 뭐 받은 거라도 있는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자네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칭찬할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까지 불러서 굳이 이걸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한국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고 다른 국가의 구매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가? 굉장히 실례라는 건 저도 압니다만
당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스러웠어요. 세계 제1의 전차라고 하면 당연히 레오파르트 2가 언급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레오파르트 2와 K2 전차를 비교하는 이야기만 난무할 뿐 그 누구도 레오파르트 2의 기술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전차 강국인 독일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다니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인 것 같아 굉장히 불만이었죠. 제 말을 들은 마레크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한스, 자네 지금 내가 한국에게 뒷돈이라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가? 나를 그런 인간으로밖에 생각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네. 나는 우리 유럽 전체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거야. 현재 우리 유럽은 자주국방을 이뤄야 해. 대부분의 나라는 나토만 믿고 있겠지. 특히 프랑스는 나토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겠나? 실제로 전쟁이 나면 나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독일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른다며? 아직도 현실을 모르겠어? 우리 유럽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국과의 협력이야. 마레크는 유럽의 안보를 생각해서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은 것이었고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바쁘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마레크는 또다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폴란드의 결정을 부러워할 때가 올 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게 저는 말했어요. 오랫동안 유럽연합에서 함께 해온 우리 독일보다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더 믿음직하다는 말인가? 어떻게 한국을 그렇게 믿지? 이게 제 마지막 말이었는데 마레크는 가볍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네는 한국을 아직도 30년 전 그 나라로 보고 있는 것 같군.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고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고철덩어리에 바퀴 하나 겨우 달아서 움직이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폴란드에서 보고 온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거짓을 쓸 수는 없었기에 팩트만 썼어요. 하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단 한 줄도 칭찬하는 말이라든지 한국의 편을 드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보고서를 읽어보니 칭찬 한마디 없어도 왜 한국의 무기를 사야 하는지 잘 알겠더군요. 저는 독일산 무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쓴맛을 삼키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현재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유럽 내에서 수급하려면 250만 개에 무려 23조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당장 이런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럽 국가가 포탄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엔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겁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고 다른 연구원은 안경을 고쳐 쓰면서 인쇄 실수라도 있었던 게 아니냐며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 실수 일리가 없죠. 독일은 넉넉한 포탄을 확보하려면 지금 당장 23조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번듯한 무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을 달라는 대로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한숨만 쉬고 있던 그때 한 연구원이 급하게 뛰어들어 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한국에서 온 견적서였죠. 한국이 제시한 금액도 인쇄 실수를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물량, 같은 품질 기준인데 가격은 1조였거든요. 무려 20배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당장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품질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었죠. 저는 후자의 의견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구린내를 맡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웬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1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죄가 아니거든요. 저는 따박따박 그 한국인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1조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소속이 어디죠? 진짜 공식으로 검증받은 회사에서 온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토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 서류도 믿을 만한 거예요? 만약 이게 모두 가짜라면 제대로 처벌받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김준호 씨는 제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포탄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정밀도 측면에서는 유럽 그 어떤 나라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하나하나 나눠주는데 누가 봐도 반박 불가능한 연구 결과와 심사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거짓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제 중얼거림을 들은 김준호 씨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유럽에서는 23조인 포탄이 왜 한국에서는 1조인지 궁금하시겠죠? 한국의 생산 시스템은 유럽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고 유럽과 비교했을 때 자동화율이 3배나 되죠. 유럽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액이 뛰어오르는 건 당연하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만 들었는데도 뭔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거든요. 단 한 명, 연구소장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김준호 씨가 가지고 온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보던 소장님은 김준호 씨에게 물었죠. 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내 실시간 생산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AI 기반으로 품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품질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또 로봇 자동화 생산 라인 또한 대량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있다면 유럽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군수물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믿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말을 지어내는 거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한다면 과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일전에 보고 왔던 K2 전차와 김준호 씨가 가져온 자료를 통해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유럽의 탄약고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평화에 익숙해져서 무기고 뭐고 신경도 안 쓴 채 시간을 허비한 결과였죠. 반면에 한국은 아니었어요. 꾸준히 무기를 발전시켜 왔고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력 시스템을 일궈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쓰고도 남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저 한국인 남자는 저희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들의 기술력과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검증하고 있는데 우린 고작 어디서 무기를 사와야 하고 얼마에 사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밀러라는 자문위원이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쪽에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디서 있다가 온지도 모르겠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김준호 씨를 살살 긁더라고요. 스마트 어쩌고 그걸 지금 자랑거리랍시고 들고 온 건가요? 이봐요. 우리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예요. 그런 우리 앞에 와서 자동화 시스템 어쩌고를 논하다니. 거만해도 너무 거만하고만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 무기 좀 사달라고 구걸하러 왔나 본데 무기 팔고 싶으면 납작 엎드려서 제발 좀 사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태도가 얼마나 거만해 보이는지 알아요. 서류 몇 개 떡하니 던져주고 뭐 하자는 건가요, 지금? 저는 그 인간의 입을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전문가인 저조차 한국의 무기, 생산 라인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본인이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하는 건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고 제발 누구라도 저 밀러라는 인간을 말려주길 바랐습니다. 밀러가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 김준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데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그건 유럽 전역에 걸친 방산협력 네트워크였습니다. 왜 굳이 독일에 왔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의 자료였어요. 그걸 보니 저희가 직접 가서 모셔와도 모자랄 판이었더라고요. 하지만 밀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입을 나불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뭔지도 모르면서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너무 멍청해 보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김준호 씨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화를 내고 나가버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김준호 씨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순간에 정적이 흘렀고 김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협력을 제안하러 온 거지 구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한 뒤 나가려는 그의 뒤에 대고 밀러는 저 건방진 아시아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협력은 무슨 협력이라고 소리쳤죠. 외국인 앞에서 같은 연구소 소속 인원을 비난하는 건 누워서 침 뱉는 일이라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했는데 김준호 씨도 나갔겠다. 밀러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전문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얌전히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왜 나서서 설치냐고요. 밀러는 당당했어요.
당신네들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한국한테 납작 엎드려야 했다. 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독일이라고요. 지금까지 이 자료를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요? 결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독일이 그렇게 자랑하던 전차도 K2에게 밀린 지 오래고 독일만 빼고 유럽 모든 나라가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찾아와 준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당신이 그걸 놓친 거야. 밀러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자 무척이나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제가 보고 왔던 K2 전차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올렸죠. 회의 끝에 나온 결과는 한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김준호 씨와의 대화였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측에서 적극적으로 밀러를 말리지 못한 잘못이 컸습니다. 김준호 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준호 씨의 마음을 돌려야 했고 한국과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할 때 폴란드가 한국에게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김준호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발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제가 한국과의 거래에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한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한국 무기의 놀라운 성능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입을 모아 말했거든요. 저는 김준호 씨가 머물고 있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을 통해 만나기를 요청했는데 솔직히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준호 씨는 저를 만나러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과부터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저희 연구소 쪽의 일부 위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저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준호 씨의 반응은 무척 뜻밖이었어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당시 분위기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걸요. 남이 보는 앞에서 같은 소속원을 지적하는 걸 꺼려하는 독일 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사과해 주시니 마음이 편하네요. 고마워요. 저라면 일단 만나러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사과를 하면 그러게 진작에 잘했어야지 라는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김준호 씨는 매우 성숙한 태도로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독일에 비해 뒤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김준호 씨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분위기가 풀어지고 나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왜 굳이 먼저 저희를 찾아왔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없죠. 유럽 국가들도 이번 전쟁을 통해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유럽은 위협에 대비할 힘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충분히 공장도 세우고 무기 개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4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4년이요. 4년 동안은 안전할 수 있더라도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현재 세계의 상황입니다. 만약 모든 나라들이 아무 대비 없이 4년을 보낸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겁니다.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김준호 씨는 한국인이잖아요. 이 전쟁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위기도 아닌데 대체 왜 이렇게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전쟁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첨단 무기를 개발해왔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평화를 위해 싸워준 이들이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평화를 위해 나서고자 하는 거예요. 무기는 싸우고 뺏기 위한 게 아닌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북한마저 개입되고 있으니 더 신경 써야죠. 이 말을 듣는데 누군가가 머리를 세게 가격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강대국들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최빈국마저 불쌍하다고 손을 내미는 나라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유럽의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라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현재 한국은 유럽 모든 국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이 예측한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을 지배하게 될 것이 현실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주포, 로켓 부분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할 게 분명하다고 예측하고 있죠. 그 가난하던 나라가 이젠 평화를 위해 힘쓰는 나라가 되었다니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주동미군에게만 의지하고 있던 독일이 손을 잡아야 하는 존재죠. 제 편견 어린 시선을 부끄럽게 만들어준 대한민국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무기 산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가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